있고, 그다음에 발도르프 공부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 역시 한 절반 정도 되네요. 물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의 핵심은 국민연금 제자 원리를 일단 이해를 하고, 이 제자 원리에 기초해서 이거를 활용한 안전자 제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어쨌든 책의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강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저 맨 뒤에 계신 분 소리 잘 들리시나요?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려요. 선생님 여기 귀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거든요.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일단 볼륨은 이 정도가 최대치인 것 같은데 들리나요? 네. 저기 발도르프가 처음이신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기는 한데요. 어쩔 수 없이 발도르프에 대한 얘기도 일부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발도르프 교육이 그래도 아이들 발달론하고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교육 철학들 중에서 제일 좀 정교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달론이란 게 딴 게 아니고 아이들이 몇 살 때 어떤 이제 성장 단계에 도달해서 생리 상태나 심리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그거에 적절한 뭐 교육적인 도움을 주자 이런 거죠. 이런 게 발달론인데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교육 철학들 중에서 발도르프가 이 발달론 부분이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제 책도 제가 발도르프 지금 학교를 하기 전에는 발도르프 협동조합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도르프 협동조합은 서울 쪽에서 서울 경기 쪽에서 유아기관들의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발도르프 학교를 운영하는 데까지 왔는데 책 자체가 이제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지금 공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움직임 중에 하나가 혁신초등학교잖아요. 근데 혁신초등학교 안에 몇 가지 교육적인 실험을 하려고 이제 많은 공교육 교사분들이 애를 쓰시는데 그 중에서 좀 가장 양질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발도르프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수도권 쪽 혁신초등학교에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쪽에 발도르프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분들도 사실 이제 문자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유아기관에서든지 초등학교에서든지 굉장히 고민이 많죠. 그동안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발도르프에서는 이제 한국에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기 전부터 독특한 그 문자 교육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발도르프 자체 안에 꽤 있었거든요. 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발도르프식 문자 교육 방법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있어 놓으니까 이제 한국의 발도르프 교사들이 그거를 뺏겨서 모방해가지고 한국에다 적용을 하고 또 공교육의 혁신초등학교 쪽에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발도르프는 독일에서 시작한 거니까 아베 체대를 가지고 문자 교육 방법론을 만들어 놨는데 아베 체대하고 가나다라가 안 맞다는 거죠. 소리의 성격이나 어떤 기호의 성격이나 이런 게 알파벳 쪽하고 우리 쪽하고 언어 자체의 기본적인 성질이 다르니까 이게 알파벳을 대상으로 만드는 방법론을 가지고 알타이어계 쪽에 이런 상형적인 음소 체계에다가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틀이 안 맞는 거죠. 틀이 안 맞는데 이제 억지로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무리한 해석이나 많이 생겼던 겁니다. 많이 생겼는데 그동안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협동조합의 일을 보면서 문자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고 또 제가 협동조합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어떤 이론적인 정리를 하는 역할을 했는데 문자 교육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달라는 요청들을 받고 나서 우리 한글 문자 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저 스스로 고민을 하다가 저 개인적으로도 평생 동안 가져왔던 의문이 이게 한글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진 문자라고 하는데 무슨 원리로 만들었을까? 이건 농담 아니고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궁금해했던 겁니다. 진짜 궁금해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써요? 그럼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억년 뒷글리를 왜 이렇게 발음해야 되냐? 왜 이렇게 써야 되냐? 요즘도 어린애들이 그런 거 묻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그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초등학교죠. 우리 때 국민학교인데 자연히 연식이 나오죠. 제가 5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들어가서 물어봤을 때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외워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외워라. 이거를 귀에 못이 박히게 10수년간 다들 들으면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죠.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성격적인 장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납득이 안 되면 진짜로 몸이 안 움직여요.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적응하고 따라가는 일을 지금 이 나이 들어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고생시키고 있는데 납득이 안 되니까 이게 왜 이런 뜻을 가지게 됐어요?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냥 그건 약속이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럼 다른 약속 만들면 다르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면서 진도 빼는데 뭐 저항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도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래서 제가 한글 배우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글자를 못 읽었습니다. 학교를 몇 년 다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을 얻는다고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거죠. 하도 주변에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알게 된 거지. 솔직히 문자라고 하는 건 학습을 해야지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대로 학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어깨너머로 이렇게 보면서 익혀버린 거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국민학교 때 가졌던 그 의문, 이게 만들어진 글자라는데 순서가 왜 이렇게 되냐? 생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되냐? 발음을 왜 이렇게 하냐?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모른다라고 하는 게 20대, 30대가 돼서도 계속 찝찝함으로 있었던 거예요. 찝찝하다.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인간이 약간 뻥을 잘 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로 글을 알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국민학교 때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문득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알면 다 알아야겠다. 또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막연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호기심이 정말 많았거든요. 호기심이 정말 많았는데 누가 물어볼 때마다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커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하니까 책 속에 다 있구나 이거. 그럼 선생한테 안 배워도 책 보고 내가 하면 되겠네. 언젠간 내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걸 다 알아야지. 이런 무지막지한 희망사항을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의 숙제로 언젠가는 내가 한글을 좀 제대로 알리라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발도르프 협동조합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저 외국 알파벳 가지고 슈타이너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하는 거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슈타이너 언어 이론에는 한글과 관련된 거는 참고할 게 별로 없는데 계속 뺏길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마음을 먹었죠. 이 기회에 나 스스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2014년 겨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 원판을 갖다 놓고 떠듬거리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완독을 하고 나서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그 지적인 쇼크를 받았어요. 야, 이거 쇼킹한 거네? 이런 게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그 많은 국어학자들이 있고
국어국문과 대학마다 다 있는데 이 기존의 연구가 없을 리가 없다 그러고 기존 연구들을 뒤져봤죠. 기존 연구들을 뒤져봤더니 계속 뭐 쇼킹의 연속이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모국어인데 유사일에 유일하게 창제 문자인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잖아요. 역사일에도 유일하고 인류 역사상 유일한 창제 문자거든. 창제 문자고 창제자가 제작 원리를 딱 글로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어국문학자들이라면 이거 다 읽었어야 됐을 테고 그에 따른 모국어에 대한 논문이 나와도 수만 편은 나왔어야 정상인데 훈민정음과 관련된 박사 논문이 100개가 안 돼요. 그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거죠. 부정적인 의미에서 놀라운 거고 또 더 놀라운 건 그 100개 중에서 100개가 채 안 되는데 제가 그 14년 겨울에 확인했을 때는 한 80몇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립도서관 들어가서 다 뒤졌죠. 막. 논문을 다 뒤졌더니 국민연금 박사 논문이 80몇 개가 검색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나마 훈민정음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해서 그걸 직접 풀이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한 논문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 훈민정음 안에 있는 내용을 쓴 게 아니고 훈민정음에 대해서 구조조의 언어학, 무슨 주의, 음성학 이런 입장에서 취사 선택해가지고 보는 식의 논문들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 공부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사유하는 도덕경, 그래서 도덕경이라고 해서 펴봤더니 이건 전부 무슨 서구 어떤 특정한 철학 사조의 관점으로 막 도덕경을 재해석해 놓는 이런 종류의 책들은 많거든요. 그런 류의 책들인 거예요. 그런 류의 책들이지 훈민정음의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면서 세종대왕이 또 집현전 학자들이 뭐를 바탕으로 어떻게 이 원리를 제시했는가를 직접 다루고 있는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놀랐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저는 이제 뭐 한문은 잘 쓸 줄은 모르고 조금 읽을 줄은 압니다. 한문 실력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떠듬떠듬 읽는 정도 수준이고. 그런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지금 이제 우리 현대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책들은 서점에 가보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한문에 대한 정확한 번역인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직역을 해놓은 책들은 국립국어원에서도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조해 가면서 한 장 한 장 읽었죠. 근데 제가 해례본을 읽고 나서 받았던 지적인 충격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나는 충격적으로 봤는데 저도 나이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제 선후배들, 지인들이 국어과 교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드문드문 몇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해례본을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읽어도 모른다는 거죠. 읽어도. 발도르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의미가 없는 이름입니다. 발도르프는 담배공장 이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발도르프 아스트리아라고 하는 담배공장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루돌프 슈타이너의 어떤 교육 철학에 감동을 받아서 그 담배공장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 돈을 댔던 사람이에요. 그걸 기념해서 첫 학교를 발도르프 학교라고 했던 게 지금 퍼져나간 거죠. 지금 발도르프 교육운동이 세계적으로 가장 지속적이고 성공한 또 강력한 어떤 미래적인 대안 교육으로 첫 손에 꼽힙니다.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에 1000개 정도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발도르프가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2학년제까지 있는 학교가 저희 학교 포함해서 12개 정도 있습니다. 해마다 한두 개씩 생겨요. 그러니까 꽤 꾸준히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발도르프 교육 철학의 실제 내용적인 바탕 철학을 인지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안스로포스피인데 안스로가 인류라는 뜻이거든요. 포스피 하면 그러니까 인류,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포스피, 지혜라는 말이죠.
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지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땐 그냥 인지학이라고 번역을 초기에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지학이 실제 내용인데 제가 누워서 침 뱉는 얘기지만 발도르프계에 10년, 20년 종사한 분들이 인지학에 대해서 되게 자신 없어해요. 자기가 인지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발도르프 그 열 몇 개가 되는 발도르프 학교들의 교사 연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입 교사 양성도 해야 될 거고 새로운 교사 양성도 해야 되고 기존 교사들의 연수도 해야 되고 하는데 100% 독일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해마다 독일 교수들이 들어와가지고 독일어로 강의를 하는. 그럼 옆에서 통역이 붙어서 동시 통역하면서 연수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조금 뭔가 좀 고급한데 이렇게 볼 줄 모르죠. 근데 사실 내용상으로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 목소리 못 낸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아직도 독일인이 뭐라고 해야 그런갑다 하고 이해를 하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현지화해서 이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내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발도르프계도 그런데 발도르프계도 미숙한데요. 발도르프계에서 그러니까 문자교육을 우리말을 가지고 문자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한글의 성격에 대해서 인지학도 미숙한데 한글도 잘 모르니까 항상 겉으로는 가르치고는 있지만 속으로는 이게 맞나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기도 확신할 수 없는 어떤 방법론을 오랫동안 해온 거에 대한 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갈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이제 훈민정음을 보고 국어학자들을 만나봤을 때 저는 처음에는 국어학자들은 틀림없이 선행 연구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봤는데 선행 연구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교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직업이 국어학자고 직업이 한글 다루는 사람들인데 국어 국문학이 있는데 훈민정음은 국문학에서는 다루지 않고 국어학에서만 다뤄요. 국어학과 교수가 국어학과가 전국에 대체로 한 80여 개 있습니다. 근데 국어학과가 그 많지는 않아요. 국어학과 있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팔도가 좁잖아요. 그럼 80여 개 학과의 교수님들, 전교수님들 다 해봤자 몇백 명 안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선후배총으로 쫙 갈라져 있으니까. 사실 이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몇 명이 그 걔를 다 아는 거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판이 좁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훈민정음과 관련해서 이제 이름값이 떠 있는 몇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예민한 명예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를 나눠봐서 이제부터 이제 이름 빼고 내용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 번이 있었는데 첫째, 이들은 훈민정음을 읽긴 읽었으나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 마치 발도르프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발도르프계 쪽에서 제일 중요한 교과서적인 텍스트가 지금 번역돼 나와 있기로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알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허구 한 날 읽어요. 정말 30번 40번 봤다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대. 3, 40분 보고 모르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무슨 고대 암호 문자로 쓰여진 것도 아니고 인간의 논리가 아닌 이상한 우주인의 논리일 것도 아닐 테고 밝혀지지 않은 수학 공식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30번, 40번을 읽었는데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냐. 진짜로 30번, 40번 읽어보신 분들은 사람들이 대충 뻥으로 나 이거 100번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확신합니다. 어떤 책을 100번 봤으면 외웁니다. 진짜 외웁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워낙 공부 못하는 캐리였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때는 학력고사 그냥 막 외워서 암기력 좋으면 시험 칠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는 길은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가지고 영어 수업을 듣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 고민하다가 어쩌다가 공자님 말씀을 한 구절 딱 봤어요. 그때 저한테 딱 바뀌었던 문구가 백독이면 의자현이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로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공자님께서 성인이신데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100번 읽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모든 교과서를 100번 읽기를 목표로 딱 잡은 거예요. 내가 모든 교과서를 100번 읽겠다. 100번 읽으면 뭐 뜻이 저절로 통한다며. 그럼 달 통한다며. 그러면 성격 잘 나오겠지 하고 진짜로 무식하게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건 읽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읽다 보면 가속도가 붙거든요. 한 10번 넘어가면 속도가 이렇게 돼요. 네. 국사책을 읽는데 한 20번 읽으니까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단어 나오는가 다 생각나요. 진짜로. 실력정석을 한 10몇 번 딱 읽고 나니까 유제 몇 번에 보기가 그 값이 뭐가 나오는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공자님 말씀이 진리구나. 살았다. 그런 심정으로 고등학교 때를 지나고 그럭저럭 점수 받아 대학 갔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도 대학을 가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럭저럭 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지막지한 암기를 좀 해봤기 때문에 3, 40번을 정말 정직하게 읽었다 그러면 다 외우는 수준인데, 그런데도 다 외우고 있는데도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100번을 읽어도 모른다고 봐야 돼요. 뭔가 근본적인 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뚫지 않으면 읽는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에 발도르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됐겠지, 책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못됐겠지 생각하고 어떻든 독일인들한테 하나라도 더 배워서 익히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현장에 많이 있어요. 현장에 많이 있어요. 마치 이분들이 인지학 책이 무슨 외계어로 된 건 또 아닌데 그걸 읽고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근데 국어학자들이 마찬가지로 외계어로 된 것도 아닌데 후민정음 해례본을 읽고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이해에 편차가 있다가 아니고 그냥 다 이해를 못해요. 이해 정도에 A 국어학자, B 국어학자, C 국어학자가 누군 좀 더 알고 누군 좀 모르고, 더 알고 덜 알고가 아니고 그냥 원천적으로 다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떤 교수님들 중에서 얘기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이제 공개돼서 나가면 막 발끈하는 학자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 저는 땡큐입니다. 발끈하면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논의를 한번 붙어보자. 공론화를 시켜보자. 학문적인 검증을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할 정도로 다 모릅니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마는가 하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다음에 더 놀랐던 것은, 심지어는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하나하나 따졌죠. 국민정음 해례본에 보니까 이 시에서 가히 듣기 이런 문장이 나온다. 이 문장은 이걸 가지고 글을 풀면 뜻이 나온다는 건데 그럼 이거 표기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냐. 국민정음에는 이체자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체라는 낱말은 안 나오고 이기체라고 나오는데 이 기자가 그냥 어조사가 아니고 지시대명사 아니냐. 그럼 여기 가리키는 게 이거 아니냐 하고 하나하나 따지게 되죠.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저랑 같이 얘기를 했던 그 교수분들이 하나하나 따져서 제가 요거 맞죠 하면서 따져보니까 맞네 하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도 제가 거기서 또 놀란 거예요. 또 쇼킹했던 게 두 가지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계에서는 반영 못하,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게 진실이라도 학계에서는 논의 못하. 야, 이게 학계가 진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고 권력을 추구하는 데구나. 이런 문제를 하나 쇼킹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럴 리가 없음. 예를 들면 후민정음 정인지 후서에서는 이걸 가지고 글자를 조합하면 자연의 모든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국어학자들은 그럴 리가 없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들이 만문의 정을 통해 가지고 소리가 있으면 소리에 해당하는 형태가 있고 그 형태에 만문의 뜻을 통하게 해서 이걸로 문자를 만들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죠. 부정한다. 어디까지 부정하는가? 세종대왕을 부정해요. 제가 그게 쇼킹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도 쇼킹했고, 둘째,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계는 못 받아들인다는 그 폐쇄적인 태도도 쇼킹했고, 셋째는 본인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려고도 안 하면서 그 창제자들이 지금의 현대과학으로도 못하는 그런 걸 했을 리가 없음 하고 부정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태도들이 전부 이제 저로서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초청 강연을 한다든가 이럴 때 뭐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라이센스를 따지잖아요. 라이센스로 하자면 저는 50평생 주민등록증 외증이 없다는 게 자랑인 사람인데 하다못해 면허증도 없는데 학생증은 맨날 막걸리 집에 외상 맡겨놓고 다니고 증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저는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좀 좋지 못한 분위기 중에 하나가 증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덮어놓고 믿고 아니면 그냥 취급도 안 해주고 이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따지자면 저는 학회 등재할 수 있는데 논문을 낼 자격이 없는 거죠. 좀 발언을 하고 싶어도 안 받아주니까 증이 없으니까 박사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애들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듣보잡. 네가 무슨 증이 있냐? 제가 정말 듣보잡이라는 얘기는 정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발도르프에 딱 들어왔을 때도 발도르프 오래 하신 분들이 듣보잡, 뭐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쪽은 유학파들이 또 잡고 있으니까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발도르프 학교 교사 출신도 아니고 근데 네가 무슨 발도르프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참 한국 사회 폐쇄적인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국어학계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죠. 네가 무슨 국어학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근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마땅히 그 일을 했었어야 될 사람들이 방기를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저처럼 제야에 있는 사람이 그냥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지금 떠들고 다니게 된 것도 한국의 비극입니다. 실은 이런 걸 학자들이 했어야 됐다는 거죠. 저는 학교에 1학년, 2학년 꼬맹이들 보기에도 바쁜데 이런 학문적인 것까지 해야 되는 게 실은 역할로 보자면 저한테 주어진 어떤 사회적인 전문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하게 된 거 또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전체를 보면 이게 좀 삐뚤삐뚤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어학자들이 세종대왕을 부정한다는 얘기 믿깁니까? 제가 귀로 듣고도 이 양반이 지금 뭔 소리를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한글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이고 자랑스럽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한글인데 왜 분명하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고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어 있고 세계에 자랑하고 있는 문화유산인 국민정음 해례본에 적혀있는 한글의 제자 원리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일에 딱 하나 있는 건데 창제 원리가 밝혀진 문제 딱 하나 있는 건데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잖아요. 왜 안 가르쳐요? 공교육에서.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국민정음 해례본 제자 원리 안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왜 안 가르치냐는 거예요. 우리말에 기본 원리가 있는데 기본 원리 기본 원리를 알아야 거기서 문법도 알고 뭐도 알고 할 거 아닙니까? 또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맞춤법이 해마다 바뀌죠. 옛날엔 짜장면이라고 써도 맞았는데 요즘은 자장면이라 써야 되고 옛날에는 읍니다라고 써도 맞았는데 요즘은 씁니다라고 써야 되고 맨날 바뀌어.
또 사람들이 또 그 누가 맞춤법 틀리고 그러면 막 조롱하잖아요. 특히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서 방명록 같은 거 쓰는데 맞춤법 틀렸다고 막 조롱받죠. 예, 맞춤법 틀리는 거 그렇게 사회적으로 막 비난을 하는데 막 헷갈리게 맨날 맞춤법이 바뀌어. 근데 신경질 나는 거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왜 옛날엔 짜장면이었고 지금 자장면이 맞는지 아무도 안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는 채로 이게 막 바뀌니까 그런갑다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가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인간 진도 안 나가고 왜 여담만 계속 하지? 이게 다 진도입니다. 이게 다 어떤 이와 둘러싼 우리의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을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제자원리를 안 가르친다. 자기 모순이죠? 자랑스러워하면서 안 가르친다. 그럼 왜 안 가르칠까요? 못 가르치는 걸까요? 안 가르치는 걸까요? 지금에 와서는 둘 다가 돼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전문성을 국가가 보증을 해야 할 공식적인 국립국어원과 국어학자들이 국립국어원에서 훈민정음, 영인본 세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례본을 한글로, 지금 우리 현대 한글로 이렇게 쭉 적어놓고 직역을 해놓고 그 뒤에 영문판까지 붙여놨어요. 영문판까지 붙여놨는데 제가 영문판을 읽어보면, 훈민정음을 읽어본 사람들은 제 책만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음양오행에 대한 어쩌다가 괴 얘기 나오고요. 주역에 나오는 8개, 64개 하는 거 있잖아요. 지뢰, 복, 괴, 뭐 지천, 대장, 퇴 이런 거. 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걸 가지고 글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글자가 어떤 자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를. 그러면 그거를 이제 훈민정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문으로 쓰여져 있죠. 이거를 한글로 풀이를 한 다음 이걸 다시 영어로 이렇게 외국인들 보라고 써놓은 거죠. 그럼 음양오행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음양오행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철칙 중에 하나가 목화토금수를 사물의 1:1 대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목은 나무 이러죠. 금은 쇠 이러죠. 나무가 목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포함관계상 목이 나무는 아니에요.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기권 안에서 어떤 분출되는 용출력이 있는 모든 힘을 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기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에너지 종류들 중에서 일종의 전자기력 같은 거, 이런 거는 부력이잖아요. 사물을 띄우는 힘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개념상 얘기하면 목기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이 물질 나무는 아니에요. 금이 물질 아이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역판을 보면 목 그래놓고 발음상 목 나오게 영어 발음 부호로 목이라고 써놓고 괄호치고 뜻을 풀이했는데 틀이 그래놨어요. 음양오행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의 공식 기관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학문적인 어떤 국가가 검증한 걸 내놓는데 오류 섞인 걸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주역이나 음양오행을 좀 공부해본 사람은 이거는 이런 무지막지한 짓이 어딨냐라고 천인공노할 잘못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의견은 자유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면서 의견이래. 근데 우리가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어떤 소통의 합리성이 있고 합의의 수준이 높으려면 뭔가 함께 합의를 할 수 있으려면 뭔가가 증명될 수 있으면 합의에 빨리 이룰 수 있잖아요.
증명이 가능한 것들은 합의에 빨리 이룰 수 있다. 증명이 잘 안 되는 것들은 이제 합의에 이르는 게 힘들겠죠. 그만큼 자기 입장차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학문이 중요한 겁니다. 학문은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3 곱하기 7이 21인데 내 생각에는 28이야 라고 누군가 우긴다면 그럼 우길 수 없는 거죠. 예. 나는 28이라고 믿기로 할래. 내 의견은 28이야. 아무리 우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3 곱하기 7은 21이라는 건 증명이 돼요. 그러니까 증명되는 거는 억지를 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될 수 있는 영역들을 계속 늘려나가는 게 학문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거지. 학문이 해야 되는 역할인데, 이제 학문이 취약하면, 그리고 표준이나 기준이 취약하면, 이렇게 이제 그 말은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증명의 영역들이 약하다는 얘기고, 이래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국어학자들이 이렇게나 국민정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라고는 의지도 없고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는데 한글을 자랑스럽다고 하면서 제자원리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 했을 때는 지금 교수들 자체가 모르니까 못 가르치고 가르칠 의지가 없어요.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공교육에서 국민정음의 제자원리가 교육이 되는,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걸 기대하는 건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대를 못하니까 여기 오신 거겠죠. 네. 궁금은 한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자기 모순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근데 제가 진짜로 국립국어원에 전화 10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 전에도 진짜 왜 안 가르치냐고 물었어요. 있는데 왜 안 가르치냐? 그때 국립국어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철학이 음양오행인데 음양오행은 미신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없다. 어떻습니까?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시나요? 학자들은 음양오행이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음양오행을 알고 얘기하는 소린가 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들이 알고 거부하고 비판하고 논박을 하는 건가 하는 거죠. 모른다는 사실이 아까 제가 말했던 목을 틀이라고 영역하고 있다. 이건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목을 틀이라고 1:1 대응을 시켜서 영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음양오행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이 성격이 뭔지 자체를 그냥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알고는 그렇게 말 못해요. 동양이고 서양이고 모든 학문의 출발은 천문학에서 시작하거든요. 예. 최소한 목은 목성의 기운이라고 하면 또 몰라. 근데 목을 나무라고 했다는 것은 아예 이쪽에 이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신이라고 하는 게 말뜻 그대로 뭔가 의심이 있는데 미혹한데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이게 미신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덮어놓고 부정한다, 이것도 미신 아닌가요? 똑같은 논리잖아. 이 대상이 뭔지도 모르면서 긍정하든지 뭔지도 모르면서 부정하든지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어학자들의 그런 입장을 보면 음양오행도 모르면서 이게 미신이래. 그러니까 미신이니까 못 가르친다가 공식 입장인데 그 말은 또 듣고 보면 입장 그 자체는 그죠? 만약에 정말 미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르칠 수 없는 거죠. 예, 백성들을 혹세무민하게 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뜨리고 예, 잘못된 세가관으로 유도하고 정근대적인 어떤 가치관을 영향을 받게 하고 부작용이 크고 불합리하고 못 가르친다, 가르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적어도 그렇게 말하려면 알고 얘기해야지. 알고 이게 어떤 건데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증명은 없고 그냥 배척만 있다는 거예요. 증명 없는 배척이 주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까지 확인하고 나서 더 이상 국어학자들하고 별로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세종을 부정하는데 말 다 했지 뭐. 그러면 저는 해례본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세종을 모르고 부정하는 사람들하고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여기부터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우리나라가 이와 똑같은 자기 모순적인 태도를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듣고 보니 확실히 자기 모순이네 싶죠. 한글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이거는 결과는 과학적이래. 그런데 제조 원리는 미신이야.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불합리한 원리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합리적인 게 나왔어. 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국가기관이 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분열증이다. 한 입으로 두말한다. 인과관계를 완전히 억지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다. 이건 자기 분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사실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 국민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유도 모르고 주술적으로 세뇌당하듯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도 모순인 줄도 모르고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기는 태극기가 없네요. 보통 이만한 강당에 태극기 다 있는데, 태극기 중앙에 있는 게 태극도죠.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파랗죠. 태극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태극의 사전적 정의. 모르실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태극의 사전적 정의는 극에 따르면 음양이 전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양의 또 기본적인 정의가 밝고 어두움입니다. 그러면 밝은 것을 색으로 표현할 때는 무슨 색일까요? 흰색이에요. 어두운 거는 까만색. 따라서 태극도는 무조건 흑백으로 그려야 돼요. 그것이 태극의 정의상에서 도출되는 겁니다. 태극도는 무조건 흑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빨파 태극도죠. 빨파 태극도는 태극도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동양의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다 씁니다. 유교 도교의 영향이 들어간 나라들은 다 써요. 몽고도 쓰고 티벳도 쓰고, 저기 네팔 국경 지역까지도 태극도 같은 걸 쓴단 말이지. 그럼 전 세계 태극도 중에서 빨파 태극도가 있냐? 없어요. 우리만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뭔가 고유하게 창의적으로 뭘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이런 문제. 저는 국민들이 생각 안 해보죠. 근데 어쨌든 빨파 태극도는 그런 태극도는 정의상은 어긋나고, 똑같은 문화권에서 그런 태극도는 어디에도 족보가 없다. 족보 없는 태극도다. 게다가 모든 태극도는 세로선으로 꺼지게 돼 있어요. 태극권 도장에 가보시면 흑백으로 해가지고 세로로 돼 있잖아요. 동네 태극권 도장 보면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로로 돼 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 태극도를 다 뒤져보세요. 가로 태극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컬러풀한 빨파 태극에다가 가로 태극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뭔가 새로운 걸 쓴다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태극도는 그냥 디자인이 아니고 어떤 세계관을 표현하는 상징 기호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국기에 안 들어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국기에 들어가 있는데, 국기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국기는 그 나라의 핵심 정체성과 가치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거잖아요. 프랑스 국기는 삼색기죠. 그 삼색기가 의미하는 바는 자유평등 박애라는 가치거든요. 프랑스라고 하는 이 근대 국가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지금은 오늘날에는 지구상에 가장 주류로 퍼져 있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치 시스템이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근대의 어떤 체제를 우리가 피를 흘려서 우리의 선조들이 희생을 하고 피를 흘려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만들어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보편 가치고 꼭 지켜야 되는 가치고 이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의 핵심 가치다 라는 것을 굳게 표현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담아서 우리는 이런 가치를 지향해 나갈 거다. 자유평등 박애를 지향하는 나라다. 이걸 담은 거죠. 미국은 별 51개 있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예. 다른 데 같았으면 미국의 한 주가 사실 한 나라인 셈이거든요. 근데 51개의 나라가 연방을 맺어서 연합국가를 이룬다는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 어떤 한 국가가 막 패권주의식으로 싹쓸이를 해가지고 정복을 하고, 몽고처럼, 막 조공 바치라. 이런 식으로 상하 위계 질서로 봉건적으로 지배했던 제국의 개념은 있었지만, 평화로운 호혜평등을 바탕으로 한 합의를 통해가지고 51개의 나라가 연방국가를 이룬 거는 역사상 최초거든. 그리고 그 정신이 어떤 인류의 미래나 평화에 분명히 이러한 연합정신이 기여한다 라는 거를 미국은 자랑스러워하고, 그네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국가연방을 이룬 최초의 어떤 신문명을 열어줬었다는 걸 표하려고 51개의 별을 박아놓은 거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의 국기들은 나름대로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와 이념을 선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핵심 가치와 이념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태극이 뭘 의미하는지, 그 주변에 있는 괴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선언하는 거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목적을 부여한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질량이 있는 모든 물건들이 중력의 장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중력의 영향에서 못 벗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의식이 있는 정상적인 인간들은 의미의 장에서 못 벗어납니다. 즉 우리 인간만이, 우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삶의 방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의미 부여가 안 되면 우리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본능만 가지고 사는 동물들은 이런 부담이 없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목적의식과 의미를 부여하고 무슨 행동을 하게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존재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서 목적지에 내렸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뭐하러 이 버스를 탔더라? 내리는 순간부터 내가 어디로 가려고 했지? 를 만약에 모른다면,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사람은 빨리 정신병원에 가야죠. 자기가 지금 이유를 모르는 행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쨌든 개인이 됐든 공동체가 됐든 우리가 무슨 조합을 하나 만든다, 조직을 하나 만든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조직의 목표는 뭐다? 이 조직의 목적 가치는 뭐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어떤 방향성, 이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여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성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는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든지 문제가 생겨도 이 방향성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부합하냐 안 하냐 하는 거 가지고 따져야 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집단은 살아가게 되는 건데, 그러면 국가 내지는 나라라고 하는 큰 집단도 이 국가가 돌아가려면 이 국가의 구성원들, 이 나라의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하나의 공동의 어떤 이념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은 헌법 전문에다가 쓰죠. 근데 헌법 전문 이런 논리적인 거를 떠나서 사람들의 심금에 확 와닿는 하나의 상징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그 공동체가 굴러간다. 그걸 국기에다가 보통 표현하게 된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를 딱 만들어 놨잖아요. 중간에 태극이 있고 사방에 공공함이 8개가 있죠. 그리고 이 태극기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초등학교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그려라 이런 거. 다음 중 잘못 그린 태극도는 이런 거. 무슨 국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태극기 거꾸로 달고 그럼 정치인들 엄청 욕먹죠. 국기도 하나 제대로 못 다는 놈이 무슨 정치하냐 이런 식의 욕을 먹죠.
욕먹는 건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금방 태극은 정의상 흑백으로 그려야 됩니다. 동양에서의 태극은 그 표현하는 내용상 세로선으로 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그 얘기는 평소에 태극도 모르고 계시나 그러잖아요. 태극이 뭘 전달하려고, 이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상징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배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괴는 더합니다. 근본감리 괴 4개가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왜 어떤 짝대기는 이어져 있고 어떤 짝대기는 끊어져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3층으로 되어 있고 왜 하필이면 근본이 마주보고 감리가 마주보는 거죠? 그냥 교과서에서 말하기는 하늘, 땅, 물, 불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 치고 아까 제가 목이 나무가 아니듯이 이게 과연 하늘이 그러면 이 스카이를 말하는 걸까? 스페이스를 말하는 걸까? 이런 하늘일까? 근데 그런 하늘을 짝대기 3개로 표현한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논리로 이걸 짝대기 3개로 표현을 하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가르치고 배웠냐 하는 겁니다. 안 했죠? 안 가르치고 안 배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공교육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어떻게 태극기를 만들어 놓고 태극기가 의미하는 바를 안 가르치고 안 배워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훈민정음 경우하고 똑같아요. 태극도가 전달하려고 하는 건 음양오행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음양오행적인 세계관이에요. 그 바깥에 괴 4개가 있지만 괴하고 오행하고 치환이 됩니다. 괴하고 오행하고 치환이 되기 때문에 물건의 어떤 사물에 나타난 기운을 표시하려고 할 때는 괴로 표시를 하게 되고 그게 아니고 날씨나 기후나 이런 어떤 대기의 상태에 나타난 이제 사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는 갑을병정, 자축인묘 이런 걸로 표현하게 돼 있어요. 똑같은 거를 갑을병정, 자축인묘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괴로도 표현할 수 있고 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이걸로도 표현할 수 있고 호환이 돼요. 호환이 된다는 사실도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도 호환이 안 된다는 등의 이상한 소리 합니다.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호환이 되게끔 3000년 전부터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 호환이 된다는 것을 활용해서 중세시대 때, 즉 조선, 고려 이럴 때 그리고 뭐 중국의 그 수많은 왕조시대 때 호환이 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온갖 종류의 실용적인 기술들을 만들어 놓고 한의학에도 쓰고 공학에도 쓰고 농사에도 쓰고 의학에도 쓰고 저기 천문학에도 쓰고 다 썼단 말이야. 이미 다 써왔는데 뭐 호환이 안 돼? 호환이 됩니다. 그러면 태극과 바깥에 있는 4개의 괴 이게 사실 음양오행이에요. 태극이 음양이거든요. 태극이 음양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4개의 힘이 서로 상충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순환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태극도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태극도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럼 음양오행적인 어떤 우주의 질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태극기의 의미인데 이렇다는 사실을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안 가르치고 안 배운다는 거예요. 태극기는 맨날 막 태극기에 대한 특례법이 있을 정도로 국기에 대한 무슨 관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기면 막 벌금 매기고 그래요. 그렇게 법으로 소중하게 다루고 마치 나라의 어떤 소중한 상징인 것처럼 하면서 의미는 안 가르친다. 의미는 안 가르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음양오행은 미신이다 라는 게 학계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럼 우리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미신을 국기로 그려놨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신이라며. 미신이라서 부작용이 심해서 가르치고 배우면 안 된다며. 안 된다고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국기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제자원리도 만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이 쓰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이게 왜 이렇지 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면 그건 미신이야 하고 떼내버린다는 거예요. 좀 실감이 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지. 이런 얘기 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좀 말씀드리자면 행정안전부에서 태극기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요. 영어로도 영역도 해놓고 한 자료에 보면요. 태극기의 저 색깔이 오방색을 나타낸대요. 오방색이 오행의 색깔을 부여한 건데 보통 이제
흑백적청황이라고 합니다. 태극기 하나 안에 흑백적청황이 다 있대요. 바탕이 하얗고 괴가 까맣고 흑백, 그 다음에 빨갛고 파랗고 들어가니까 적청. 황이 없잖아. 황이 없잖아. 기뽕이 황이래요. 이거는 태극기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그걸 고안을 한 걸까요? 아니면 꽤 맞추는 얘기일까요? 네, 정말 웃기지도 않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연식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다 기억하는데 저희 때는 새마을 운동깃발이 같이 꽂혀 있었거든요. 태극기하고. 그것도 다 황이에요. 기뽕은 우리 시대 70년대 80년대 다 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플라스틱이 그 색깔로 단일하게 나왔어요. 플라스틱 기뽕은 다 황색이었어요. 근데 무슨 그거를 태극기 교환할 때 일부러 오방색을 맞춰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억지입니다. 그 다음 또 억지인 게 흑백청적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청, 우리나라 태극기는 블루가 있죠. 동양에서 고전적으로 청이라고 한문으로 표기했을 때 그 블루일까요? 고려청자 사진 한번 찾아보세요. 고려청자 블루인가요? 녹색이잖아. 미안하지만 오방색에는 블루가 없습니다. 오방색은 블루를 안 씁니다. 우리는 초록을 청이라고, 한문으로 청이라고 표현을 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록불 들어오는데 파란불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들으면 생명인 줄 알아요. 초록불 들어오는데 파란불 들어왔다고 한다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이 음양오행을 생각했을 때는 계절의 기운을 가지고 생각을 했던 건데, 그러면 목기운, 동쪽의 기운, 봄의 기운, 여기에 색깔을 부여하려고 했을 때 봄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겠느냐 하는 거. 봄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겠느냐. 봄의 색깔이 파릇파릇하게 돋잖아요. 농경사회에서 1년살이 식물들의 순환을 보면서 계절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새싹이 돋는 걸 보고 이게 봄의 색깔이다라고 생각한 건데, 네? 새싹이 블루인가요? 아니죠. 그린이죠. 그린입니다. 이걸 청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걸 청이라고 한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블루를 쓰고 청이라고 우겨요. 왜곡이죠. 왜곡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로태극을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게, 사실은 1년 사시사철을 나누는 두 개의 극점이 있거든요. 하나는 태양이 가장, 일조량이 가장 높을 때와 가장 작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는 하지와 동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방방하제 길이가 동일한 때가 두 개가 있죠. 춘분과 추분. 예. 그런데 남북은 세로선이고, 그죠? 동서는 가로선이잖아요. 춘분과 추분을 이런 방위에다가 보통 배치를 할 때는 동쪽을 봄이라고 보고 서쪽을 가을이라고 보죠. 춘추분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전문 지도가 있다 그러면 이 가로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지하지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방위도가 있다 그러면 세로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동양은 동지하지를 기준으로 하지 춘추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춘추분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이걸 관찰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지, 현상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떤 보이지 않는 기운의 변화 이런 거 안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봄 기운이 들어온다. 봄 기운은 들어오지만 이것이 식물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지나야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조량은 이미 늘어나고 있지만 이 따뜻해지는 날씨가 식물을 통해서 생명현상으로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건 충분히 지나야 싹이 틉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서쪽 사람, 서양 사람들은 충분히 기준종을 담아요. 그래서 이네들이 1년 52주 중에서 1년 52주 중에서 첫 주라고 할 때는 춘분 뒤에 첫 주를 첫 주라고 해요. 그때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보통 3월 마지막 주나 4월 첫 주죠. 요때를 첫 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때를 첫 주라고 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입춘 지나면 첫 주라고 하죠.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다른데 태극은 동양상제가 아닙니까? 저 동양상제는 당연히 동지와 입춘 사이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로가 나오는 겁니다. 가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가로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서양인이 그린다면 가로로 그릴 수 있지. 근데 우리는 한국인이 그리는데 왜 가로로 그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태극기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이와 같이 음양오행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모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 문화와 한편으로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핵심 가치를 전부 음양오행적이라고 두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이중적인 자기 모순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가 발목이 잡히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오늘 볼 훈민정음 제자원리다. 이 이야기 한참 떠든 이유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억력은 언제 나오지 할 정도로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를 한참 하고 나서 드디어 그 결과물로 기억력이 나옵니다. 음양오행을 모르면 아술순추에 대해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천지인삼재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천지인삼재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음양오행론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천지인삼재가 모음으로 나타날 때 아래아, 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령어는 나오는데 그러면 아래아가 왜 천이냐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해령어에서는 이게 자축인묘신소음이 할 때 자에서 나왔다 그래요. 자월의 기운이 아래아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행으로 계절 달의 기운을 파악할 줄 모르면 자월의 기운이 아래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관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 자연을 어떻게 파악했나 인간을 어떻게 파악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기본 개념과 원리를 알아야 여기로부터 음소를 도출하게 된 게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글이 어떤 자연의 기운을 담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고 그럼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어떻게 접근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연히 여기서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음양오행 모르면 첫 발을 못 디뎌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선입관을 기존에 어떤 선입관이 있었는데 이 선입관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제껴놓아야 될 선입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양오행이 미신이다라고 하는 선입관이고요. 또 하나는 한자는 중국말이다라는 선입관이에요. 이 두 가지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가 미신이에요. 네. 이 두 가지가 그야말로 근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국가 폭력에 의한 미신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한자가 중국 거라는 미신, 음양오행이 미신이라는 미신 요 두 가지 미신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전통 문화에 접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전통 문화에 접근을 못하면 한번 그냥 단순하게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전통 문화에 접근을 못한다. 그럼 문화 개성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 개성을 못하면 의식의 축적이 안 됩니다. 축적이 안 되면 모든 진화와 발전은 옛것의 축적 속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옹고지신이라는 말을 쓰죠. 옹고지신. 옛것을 능숙하게 푹 익혀서 여기로부터 새로운 걸 뽑아낸다. 꼭 뭐 이런 옛말을 인용을 안 하더라도 어떤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종합해내서 이 안에서 유기적인 어떤 질서를 발견하고 이 발견한 질서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알게 되면서 새로운 게 창조돼 나오는 거. 요거는 한마디로 에너지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물질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생명의 세계에서도 그렇고 인간의 의식 발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의 전성, 개성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창조를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새로운 거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의식의 축적이 없는데 어떻게 새로운 걸 만들느냐. 사실은 인간이 사고를 하게 될 줄 아는 것도
기억력의 힘에 의해서 사고를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 강의 중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사람이 말을 하게 됨으로써 엄청나게 놀라운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의식 변화의 핵심은 기억력의 폭발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전부 어렸을 때 몇 살 때까지 기억이 나는지 한번 되돌려 보세요. 몇 살 때까지 기억나는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대체로 4살, 5살일 겁니다. 그 이전 거는 기억이 난다 하더라도 어떤 한 장면이 기억나는 시기고 내가 어땠는데 엄마가 어땠고 그때 상황이 어땠고 이런 줄거리와 스토리와 기성전결이 기억나는 거는 4살, 5살 때부터 기억이 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 기억이 시작될까요? 그때 말 배웠거든요. 말을 하게 되면서 기억력이 폭발합니다. 그럼 의식의 성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의식의 성질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비로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의식적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대대대대한 애는 학교 가면 안 돼요. 근데 요즘 특히 유아기관에서 보면 언어장애 겪는 애들이 많이 나오죠. 언어장애 겪는 애들이 세대적으로 지금 커오고 있거든요. 왜 이런지 사실 이거 사회적 문제거든요. 결국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고 그 사람의 상태가 미래거든. 더군다나 우리는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가 곧바로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금 뭔가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가오는 잠재적 위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전국적으로 세대적으로 애들이 언어장애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런지 원인을 밝혀내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한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있으니까 음양오행의 미신입니다. 한자가 중국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미신을 빨리 떼버리고 이제 빨리 이게 반정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적인 어떤 그 부담이 없는 속에서 쭉 설명이 나가야 받아들여질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선 이 미신들 떼놓는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음양오행이 실제로 어디서 시작돼서 왜 우리한테 무엇을 알 수 있게 해주는가 하는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얘기가 되고 나서 발도르파 발달론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살 때, 3살 때, 5살 때, 7살 때 어떤 신체 변화와 함께 의식 변화를 겪게 되는가. 그러면 요럴 때 언제 말이 들어가고 언제 글이 들어가야 되는가. 특히 글. 이 글이라고 하는 게 말이 일으키는 거하고 효과가 상반되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항상 이중적인 힘이 충돌하면서 사람이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우주의 만물들이 전부 음양적인 힘들이 서로 대립적인 힘들이 상호작용하고 충돌하면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현상을 만들어가니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 정신 속에서도 뭔가 대립적인 힘들이 계속 충돌하면서 이 충돌의 정도가 어떤 조정과 비율이 달라져 가면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말이 가져다주는 의식의 변화하고 글을 익혔을 때 오게 되는 의식의 변화가 완전히 상반된 성격이에요. 마치 물과 불과 같이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대충돌이 일어날 때 잘 조정을 못 해주면 사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 충돌의 순간이 격렬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아니겠습니까? 이 격렬하게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생물학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차피 이 세계의 모든 운동은 순환운동인데 순환운동이라고 하는 건 출발점이 있고 반환점이 있고 이 반환점에서는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지점에서 어떤 제대로 된 조정이 들어가 주면 운동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고 만약에 이 반환점에서 그 적절한 조정을 못 해주게 되면 원운동이 막 삐뚤빼뚤한 타원도 아니고 찌그러진 원운동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인생을 놓고 얘기하자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 때에 발달해야 되는 정신적인 능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청소년기
40까지는 감성 위주로 쫙 발달하다가 자의식이 자연스럽게 강화가 되면서부터는 오성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능력들이 쫙 발달을 하다가 한 20대 때까지 20대 후반쯤 되게 되면 외부 어떤 권위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시각에서 한 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뭐 이런 나이대에 따른 단계 그 사람의 의식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게 원활하게 굴러가야 이게 한평생도 하나의 원운동으로서 자기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건데 근데 애가 애답지 못하고 어른이 어른답지 못하고 소위 답지 못하다고 하는 이런 그런 상태로 계속 삐뚤삐뚤하게 나가다 보면 한 개인의 삶도 공동체의 삶도 균형이 안 맞고 그 삶이 온갖 회한과 갈등 덩어리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특히나 이 반환점 어떤 충돌이 세게 일어나는 지점에서 조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충돌이 세게 일어나는 지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인생에서 특히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거 안으로 좁혀서 보자면 언제 충돌이 세게 일어나는가? 그 위쪽에서부터 따지자면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사이가 충돌이 크게 일어나는데요. 이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중2병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압니다. 정신과 의사들이요, 중학교 2학년, 요즘 초등학생들도 정신과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자기만의 문제를 안고 가는 그 나이 때는 중3 때부터예요. 중2 때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주변의 문제가 애한테 투사돼서 투사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중학교 2학년 때 나이 때까지는 얘가 틀어놓고 있는 마음의 병은 실은 집안의 문제거나 주변의 어떤 그 인간관계의 문제야. 중3 때부터는 아닙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존재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위 14살 저도 되는 이 나이 때가 굉장히 예민한 때예요. 의식 변화가 굉장히 격렬한 때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변화가 크게 올 때거든요. 신체 변화도 크게 올 때입니다. 지금이야 성장 호르몬제를 우리가 하도 먹어대니까 먹어서는 정말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먹으면 독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뭐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화도, 그러니까 뭐 조미료, 가공식품, 가공육류 이런 거 왕창 먹잖아요. 모든 가공육류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치킨이거든요. 치킨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닭날개거든요. 치킨을, 닭을 요리하는 방법 중에 제일 나쁜 방법이 튀기는 거거든. 그 모든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닭날개 껍질인데 요즘에는 1인 1닭을 식사로 할 정도로 먹어대거든. 이게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고, 근데 실제로 애들한테 엄청난 생리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적으로 초등학생이 생리하잖아요. 여자애들 초등학생이 생리하잖아요. 이게 자연 상태로 자연적으로 먹으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거 문명병입니다. 근데 생리를 한다고 해서 생리 상태하고 심리 상태가 같이 가게끔 돼 있는데,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같이 가게끔 돼 있는데 어떤 이상한 그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리가 빨리 나왔다. 그럼 생리가 빨리 나왔다고 심리가 그걸 쫓아갈까요? 아니면 갭이 벌어질까요? 벌어져 버려요. 그럼 껍데기는 보면 다 큰 어른인데 속은 여전히 미숙해. 그렇죠? 게다가 모든 아이들은 모방하는 존재거든. 근데 뭘 모방하냐? 구체적인 거를 모방하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모방합니다. 근데 5살, 6살 되게 애가 부모를 모방을 한다. 부모의 말투를 모방하고 부모의 표정을 모방하고 부모의 행동 거지를 모방하고 정도가 아니고 부모의 존재 자체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기운과 그 에너지와 그 분위기와 그 태도, 이걸 다 빨아들이라고 해요. 그럼 뭐 사람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1살, 2살, 3살짜리 영아들은 바람 소리를 들으면 바람을 느끼면 바람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죠? 새를 보면 지도 날아보려고 그래요. 두더지를 보면 자기도 가보려고 그래. 인간이 이런 존재잖아요. 인간 참 이상한 존재죠. 날개도 없으면서 왜 날라고 할까요? 그 옛날부터 자기가 물고기도 아니면서 왜 물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 이런 존재 인간뿐이잖아. 우리 인간은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모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직접 못하면 도구를 만들어서라도 하잖아요. 인간의 본능이거든. 자, 그런 식으로 전면적으로 모방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누굴 닮아서 이 왼수 같은 놈아, 너 누굴 닮았냐? 거울 보면 됩니다. 애가 애 먹일 때 너 누굴 닮았냐? 거울 보면 누굴 닮았는지 답 나옵니다. 그렇게 전면적으로 모방을 하는데, 그러면 애들은 주변 환경을 전면적으로 모방합니다. 근데 지금 주변 환경을 한번 보세요. 눈 뜨면 아침 드라마 엄마가 틀어놨어. 아침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얘기는 찢고 뽑고 싸우고 뭐 그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막. 그리고 맨날 사랑과 배신, 질투 뭐 이런 얘기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연애편지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들이 연애편지 쓰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연정이라고 하는 걸 안에서 느껴서 쓰는 걸까요? 흉내내는 걸까요? 흉내내는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 영향이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어쨌든 생활 환경 때문에도 엄마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애 빼 굴면 폰 주잖아요. 네, 그럼 초등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유튜브 막 보고 게임 막 하고 이러면서 이거 보는 동안 좀 조용하니까 애들 폰 가지고 놉니다. 폰 없는 애들 없고, 요즘 폰에서 SNS가 초등학생들도 자기 생활의 일부가 돼 있고, 그게 정체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환경, 노출되어 있는 어떤 그 좋지 못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애들을 조숙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요. 조숙하게 보이는 거지 조숙한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행동 거지는 흉내낸 거고, 자기의 생리 현상은 화학적인 이상 반응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심리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어른인데 의식과 심리는 애 수준이야. 미숙해. 한마디로 심리적인 성장 발달은 딱 초딩인데 몸은 어른이 다 됐어. 이런 캐릭터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적으로 분열이 생기는 거지 좋은 일이 아니죠. 균형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14살 이야기하다가 14살이 되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14살 때 신체와 의식에 큰 변화가 온다. 함께 간다. 14살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성들이 생리하는 나이 때가 14살 때입니다. 정상적인 생리가 원래 저도 누님이 둘이 있는데 다 그때 했어요. 기억납니다. 예. 기억나는데 14살이면 뭐 중학교 1, 2학년 그 사이잖아요. 그때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확 당겨져 버린 건데, 당겨진 거는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다. 잘못된 생활 습관, 밤에 늦잠 자고 그죠? 늦게 잠들고 그런 것 때문이다. 성장 호르몬제 왕창 먹고. 예. 바로 14살 때가 인간이 감성이 주도할 때하고 이성이 주도할 때가 이게 반환점이 되는 나이대이기도 해요. 14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살도 중요합니다. 7살도 중요합니다. 7살은 신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7살 때 큰 변화가 나오죠. 이갈이 하잖아요. 이갈이를 한다는 것이 우리 몸의 골격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골격 구조가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각의 기능과 작용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7살 이전에 이갈이를 한 아이하고 하지 않은 아이는 운동 감각, 균형 감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는 의식의 변화가 질이 다른 애들이에요. 이갈이 하기 전에 하고 난 후에 애들은 존재가 다른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잘 캐치 못하고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때하고 글의 영향권이 들어올 때 또 큰 충돌이 생깁니다. 이 충돌 시기가 대체로 자연적으로는 10살 그 시기예요. 10살 이전의 애들은 설사 문장을 읽을 줄 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말의 영향권 속에 있어요. 말 문화의 영향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10살쯤 넘어가면 이때부터 글 문화의 영향권 속으로 조금씩 끌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나이대가 돼요. 그리고 바로 10살이라고 하는 그 나이 때,
이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해 가지고 내면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학년으로 보면 3학년, 4학년 그 시기거든요. 아마 경험적으로 초등학교 교사분들은 다 알아요. 초등학교 전체에서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날 때가 3학년에서 4학년 갈 때라는 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그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알아요. 4학년 딱 되면 애들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말 잘 듣던 애도 뭔가 배기고 반항하고 이게 정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발도르프에서도 이거를 루비콘 강을 건넌다라고 표현을 해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다리를 건너는 거죠.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의식의 상태가 수준이 달라지는 때가 요때다라고 봅니다. 요게 달라지는 게 문자를 어느 때 배웠는가 하는 거하고 직결되지는 않고 별개로 구술 문화와 문자 문화가 의식에서 충돌을 딱 일으키는 게 제일 효과가 클 때가 바로 10살 전후 요 시기입니다. 14살 때는 생리라고 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고 7살 때에도 이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증거가 있죠. 물리적 증거가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잘 관찰이 돼요. 근데 정신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잘 관찰을 못해요, 우리가.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과 글에 대한 얘기를 할 부분은 바로 요 지점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하고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해놓고, 그럼 얘기의 순서는 일단 음양오행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 판 하고요. 그 다음에 발도르프 발달론에서 2살, 3살, 5살, 7살, 10살, 14살, 대충 여기까지 다르면 교육적으로 중요한 분기점들은 다 다릅니다. 이 분기점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얘기 좀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을 말답게 하는 것과 글을 글답게 쓴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상을 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있었던 음양오행 얘기하고 묶어서 훈민정음 제자원리를 이제 드디어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면 이 제자원리가 의도했던 어떤 문제의 위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대로 이제 같이 이제 동의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략 1시간 반 더 들었는데 화장실 갈까요? 네. 10분 쉬겠습니다.